네, 이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무역 계약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 계약은 제가 무역의 특징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거래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서로 다른 법 체계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또 국제적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역 계약을 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속 계약들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이 종속 계약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물품을 사고 파는 무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무역 계약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약이 필요로 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 무역 계약을 내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을 국제적인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운송업자랑, 그리고 그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해상 보험을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운송계약, 보험계약 이런 것들이 무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종속적인 계약으로서 존재하고, 이걸 이행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중거법 문제, 재판 관할 문제, 중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쉽게 말하면 계약이,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법률적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법적인 어떤 합의와 계약과 법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걸 위반하면 내가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행위와 관련된 법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을 할 겁니다. 예. 이게 속지주의에 따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과 미국에 있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계약을 체결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한국 법을 적용할 것인지 미국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 법도 적용 안 하느냐? 미국 법도 적용 안 하느냐? 아니면 한국 법, 미국 법 모두 다 적용하느냐? 아니면 한국 법을 적용하느냐? 미국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선택지가 생기는데, 이런 선택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서, 지정되어서 관할하게 되는 법. 그러니까 이 법률적 행위를 관할하게 되는 법을 중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거법을 영어로 쓰면 가버닝 로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에, 이 법률적 약속에 적용되는 법을 한국법이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칩시다.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한국법이 중거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법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국법이 중거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거법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협정이나 이런 어떤 법률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행위 또는 부작위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적용되는 지배하는 법이 중거법이고, 재판 관할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법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법원으로 갈 건데? 미국 법원으로 갈 거야? 한국 법원으로 갈 거야?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이슈가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은 상무론에서는 크게 제가 다루지 않고, 무역 계약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거법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한국법은 한국법이고 미국법은 미국법입니다. 이게 미국의 영토 안에서는 미국법이 당연히 적용되고, 한국의 영토 안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같은 나라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서로 다른 나라고 서로 다른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법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법의 문제, 서로 다른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이슈 때문에
국제무역은 더더욱이나 국제적인 상관습, 법을 따르지 말고 법에서 뭐 다 뭐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 존중받으니까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끼리 룰을 정해서 우리가 알아서 매도인은 이 일을 하고 매수인은 이런 일들을 하고 각자에게 의무 이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상관습이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징적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징적 인도는 어떤 문제와 함께 연결이 되냐면 선화증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그냥 물품 가져다 주고 바로 돈을 받으면 되죠. 근데 무역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해서 물건을 먼저 보낼래, 돈을 먼저 보낼래, 뭐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물건 먼저 보내면 돈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될 거고,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이 안 올까봐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 협의점,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니까, 이 서류를, 이용을 해서, 돈과 혹은 대금 결제에 대한 합약과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 서류는, 그러니까 실제 물건은 배를 타고 오고 있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물건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물건을 요구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물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딜을 한다. 그게 상징적 인도다. 상징적 인도 할 때 영어 표현을 symbolic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symbolic이라는 게 진짜 물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 아니라 이 물건을 상징하는 서류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중에 종속계약, 많은 종속계약이 필요로 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운송보험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약속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점이고요.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보겠습니다. 특징은 그렇고 이 무역계약이 계약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낙성계약이다. 제가 한자어도 적어놓고 영어 표현도 적어놨습니다. consensual contract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자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 자체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 표현도 같이 써놓은 게 consensus 이런 표현을 쓰죠. 합의예요, 합의. 양 당사자의 합의.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당사자 일방이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오더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에서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뭐가? 무역계약이. 그래서 무역계약이 어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낙성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말로 합의계약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제가 요 표시를 해놓은 게 이 낙성계약의 반대말이에요. 그 반대말이 요물계약인데 요물계약은 무역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이 요물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되지 않고 추가적인 뭐 어떤 행위,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건의 인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무역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 있습니다. 분료식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표현으로 적어놨는데 informal이에요. 자, 여기서 포말이란 말이 있죠. 포말하다. 요즘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 포말하다가 뭐예요? 형식을 갖췄다. 이런 뜻을, 폼을 갖췄다. 그게 포말 계약이죠. 그럼 인포말은 뭐겠어요? 안 갖췄다는 거죠. 형식을. 이게 쉽게 말해서 특정한 형식이나 특정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폼, 틀,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두로도 계약을 할 수 있고 문서로도 계약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 이게 무역 계약은 반드시 뭐 서면으로 하라거나 반드시 뭘 하라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자치를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어? 그럼 그렇게 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다. 당연히 불요식 계약의 반대말이 요식 계약이겠죠. 요식 계약이고, 자, 쌍무 계약입니다. 이건 좀 쉬워요. 이건 뭐다? 양쪽이 쌍쌍이 뭐예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건 편무 계약이라고 하고요.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 그걸 편무 계약이라고 하고, 무역 계약은 한쪽은 물건을 사고 한쪽은 물건을 팔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고, 네 번째 유상 계약이에요. 유상 계약 뭐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다. 대가가 있다. 반대급부의 대가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유상 계약입니다. 자, 무역 계약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합법적인 물건을 거래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뭐 작물을 거래하는, 작물이 뭐예요? 훔친 물건을 작물이라고 하죠. 그런 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밀수품 될 수 없다. 마약 이런 거 안 된다. 무역 계약의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무역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든지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이 돼서 무역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대가가 있어야 된다. 약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약인 이론에 따른 건데, 약인 이론을 뭐 지금 상무론 시간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주거나 한쪽이 일방적인 의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국제물품 매매 계약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역계약은 이러한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무역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준거법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관습이 존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실제로 무역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참고해야 되는 무역법 혹은 무역규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그것들이 협약 형태로 국제입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국제협약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국제상거래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입법이라고 되어 있죠. 주로 유엔에서 만들어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협약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협약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CISG,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던 CISG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국제 운송과 관련된, 선화증권 통일과 관련된 헤이그 비스비 규칙, 뭐 아니면 뭐 항공 운송과 관련된 바르샤바 조약, 뭐 그런 것들, 이런 조약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엔 협약으로서 그 회원국들의 비준을 걸쳐서 뭐 발효되어 있는 국제협약도 있고 발효되지 않은 국제협약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서 유엔 협약의 형태로서든 주로 이제 국제입법이 나타나고, 상관습법도 있어요. 상관습법은 제가 뒤에 법자를 붙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특정한 국가 혹은 국제협약이 아닙니다. 그냥 민간 기구에서 이 여기저기 국제적인 민간 단체에서 이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룰, 게임의 법칙처럼 룰을 제정을 했고, 이게 그 국제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널리 보편화돼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 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 ICC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상공회의소를 얘기를 했는데, 이 상공회의소의 글로벌 버전이 국제상업회의소고 ICC라고 합니다. 이 ICC에서 주로 인커텀스나 UCP 뭐 이런 상관습 규칙을 제정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입법 형태의 협약과 이 상관습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 다른데, 인커텀스를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이 국제상관습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력이나 강제력에 있어서 이게 뭐 국가의 공권력이 기댄다거나 어떤 특정 국가의 주권의 영역에 갔을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일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약속이 필요합니다. 무역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약속,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약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법적인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용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 무역 거래를 할 때 이러한 상관습을 따르겠다라고 내용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적용을 받고 이 내용을 따르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역 거래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칙, 방법을 이런 상관습을 통해서 규정하고 정의 내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외에도 모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모델법은 유엔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걸 이제 국제 협약을 많이 만들어서 무역의 통일 법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보니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자국의 법 체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일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많은 유엔 협약들이 실제로 발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델법을 만들어요. 법이 모델이에요. 모델이 뭐죠? 우리가 뭐 패션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옷은 이렇게 입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입고 나오는 옷을 우리 일반인들이 뭐 바로 뭐 사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뭐 온맵시라든지 패션샷을 갖고 있는 게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모델의 역할이 그런 거죠. 법의 모델이란 거죠. 모델법은.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유엔에서 앞으로 뭐 이런 어떤 국제무역 혹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각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운시트랄이나 이런 곳에서 법의 예시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예시를 만들고 보여줍니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거래다 이런 걸 했을 때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 중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유엔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델을 내가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그런 것들이 제시된다면 각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모델법을 따라서 그 각 분야의 관련 법령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어요? 법이 다 대동소이하게 어떤 나라라도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유엔에서 그래서 모델법을 만든 이유는 그렇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리스테인먼트는 영미권 국가, 이 대륙법계 국가가 아니라 영미법,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법전도 중요하지만 판례가 중요하다 보니까 판례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따라서 법이 결정이 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판례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 판례법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리스테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약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 쪽에서 운송업자나 보험업자들이 무역계약의 종속계약으로서 무역거래 당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럴 때 이 무역업자나 운송업자들이 사용하는 그 운송계약서, 보험계약서를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면 전 세계 모든 무역이나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약관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법체계의 통일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청약인데 청약의 내용부터는 요거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